어디 감히 며느리년이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네가 의사면 다야? 우리 아들 덕에 돈 긁어 모았으면 당연히 시동생 도박빚 3천만 원은 네가 갚아야지. 당장 돈 안 내놓으면 내 병원이고 친정이고 싹 다 엎어버릴 줄 알아. 수화기를 뚫고 나오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에 저는 서늘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늘 어머니 눈치만 보며 쩔쩔매는 비겁한 남편도 이제 끝입니다. 2년 동안 며느리를 현금 지급기 취급하며 제 피를 빨아먹던 사람들. 이제 그 추악한 탐욕의 대가를 피눈물 나게 치르게 해줄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막힌 사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금요일 오후의 병원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전에만 대기실을 가득 메웠던 40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나니 목이 다 쉬어버렸죠. 진료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겨우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엎어두었던 제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액정에 떠오른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에도 별다른 용건 없이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하시는 분이라서 피곤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안 받으면 나중에 더 큰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알기에 무거운 손을 뻗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어머니. 진료 중이라 길게 통화는 못해요. 지우야. 시엄마가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다.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고함을 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평소에 그 앙칼진 진두지휘 톤이 아니라 다급하게 덜덜 떨리는 음성이었죠. 급한 일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네가 3천만 원만 오늘 중으로 좀 보내줘야겠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3천만 원이요?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게 말이다. 우리 집 보일러가 갑자기 펑 하고 터져버렸지 뭐냐. 수리비가 아주 많이 나오게 생겨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보일러 수리비가 비싸도 3천만 원이 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목조목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친한 모임 언니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말이야. 내가 체면이 있지 안 빌려줄 수가 없잖니.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제 속에서 무언가 싸늘하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어디에 쓰실 건지 모르면 저도 그 큰 돈을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 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전화기 너머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의 진짜 본색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유, 진짜 징글징글하게 깐깐하게 구네. 그래, 사실은 우리 준호가 빚을 좀 졌다. 도련님이요? 무슨 빚을 3천만 원이나 져요. 도련님은 번듯한 직장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준답니까? 그놈의 도박인지 뭔지 하다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당장 3천만 원 안 갚으면 이 부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 아들 죽게 생겼다고.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막내 도련님이 대학도 때려치우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채를 끌어다 불법 도박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뻘건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짓누르며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어머니, 그건 도련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인이 낸 사고를 왜 제가 책임져야 하죠? 제 차분한 대답이 시어머니의 심기에 제대로 기름을 부은 모양이었습니다.
너 그게 지금 피부치한테 할 소리야. 너 의사잖아. 삼천이 뭐가 대수야. 네 병원 하루벌이가 얼만데 며느리가 돼서 그걸 하나 못 해줘. 준호가 내 시동생이야, 남이야?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수화기를 뚫고 나오는 악다구니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라는 폭력적인 단어를 앞세워 제 지갑을 털어가려는 수작에 기가 질릴 정도였어요.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의사 특유의 이성을 되찾으려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화를 내면 오히려 저쪽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꼴이 될 테니까요. 어머니, 남편과 상의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야, 상의는 무슨 놈의 상의야. 준혁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당장 돈부터 보내라. 저는 앙칼진 고함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두 눈을 질끈 감자 지난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진흙탕처럼 질척하게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호시탐탐 제 수입을 노렸습니다. 너희 병원 잘 되면 시엄마도 당연히 챙겨줘야지. 섭섭하게 굴지 마라. 웃는 얼굴로 슬쩍 던지던 그 뼈 있는 말들. 결국 저는 매달 100만 원씩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생활비를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명절 때마다 드리는 용돈은 따로 챙겨야 했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 비용까지 전부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렇게 갖다 바쳐도 시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만 며느리가 의사라고 떵떵거릴 뿐 제 앞에서는 늘 불만이셨죠. 다른 집 며느리는 철마다 해외여행도 척척 보내주더라. 너는 돈도 많이 버는 애가 왜 이렇게 씀씀이가 짜냐. 무엇보다 저를 가장 옥죄었던 건 제 친정에 대한 시어머니의 기막힌 태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번듯하게 병원을 개원할 수 있었던 건 친정 부모님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 덕분이었어요. 그 사실을 뻔히 아시면서도 시어머니는 언제나 삐딱하게 나오셨죠. 친정에서 돈 좀 대줬다고 유세 떠는 거냐?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그 병원도 다 우리 집안 재산이고 네가 버는 돈도 다 시댁 식구들 위해서 써야 하는 거야. 돈은 친정에서 대줬는데 열매는 시댁에서 따먹겠다는 그 놀라운 이중성. 친정 돈으로 차린 병원이니 며느리가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고 그 돈을 시댁에 쏟아붓는 것은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 모든 부당함을 저는 어떻게든 참아 넘겼습니다. 갈등을 싫어하고 성실한 남편 하나만 보고 버텼던 시간이었죠. 남편의 그 우유부단함이 저를 향한 배려라고 착각하며 제 눈을 가렸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도련님의 사채 빚 3천만 원을 요구하는 저 뻔뻔한 전화를 받고 나니 내면에서 단단한 벽 하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시댁의 현금 지급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모멸감을 꾹 삼켜냈습니다. 지금은 울거나 화를 낼 때가 아니었죠. 눈을 번쩍 뜬 저는 차가운 머리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두어 번 가기도 전에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진료 끝났어? 웬일로 먼저 전화를 다 했어. 남편의 순진한 목소리를 듣자 가슴 한구석이 콕콕 찔려왔지만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 다른 데 들리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 우리 진지하게 얘기할 것 있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오면 알아. 무조건 일찍 와.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금요일 오후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설픈 착함으로는 결코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참이었으니까요. 저녁 8시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마중을 나갔겠지만 오늘만큼은 식탁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남편을 기다렸죠. 여보, 나왔어. 왔어?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어휴,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심각해?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병원 일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 일이야. 어머니? 어머니가 왜? 오늘 낮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도련님 사채 썼다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것을 보는 순간 직감했죠. 당신, 알고 있었어?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나한테 500만 원 빌려간 적이 있었어. 그때 싹 다 정리하고 끄는 줄 알았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부부 사이에 그런 큰 돈이 오갔는데 어떻게 나를 속여? 속이려던 게 아니라 당신 신경 쓸까봐 그랬지. 가족 일인데 당신까지 골치 아프게 만들기 싫었어. 가족 일? 그 가족 일에 왜 내 돈 3천만 원이 필요하대? 어머니가 오늘 중으로 3천만 원 안 보내면 도련님 죽는다고 난리를 치시더라.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 남자는 항상 이랬습니다. 본성이 악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환자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성실한 외과 전문이지만 유독 자기 가족 앞에서는 끝없이 작아지는 착한 아들 콤플렉스 환자였죠. 어머니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단 한 번도 안 된다고 선을 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 똑바로 들어. 나 3천만 원 못 줘. 아니, 단돈 10원도 줄 수 없어. 알아. 나도 당신한테 그 돈 달라고 할 염치 없어. 나도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머니가 저렇게 사정하시니까. 사정? 어머니가 언제 나한테 사정을 하셨어?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듯이 당장 쏘라고 호통을 치셨지.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밤이 깊어졌죠.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는데 안방 화장대에 올려둔 남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화들짝 놀란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제 눈치를 힐끔 보고는 서둘러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문을 닫아도 고요한 밤의 아파트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지우한테 그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해? 지우도 지금 화 많이 났어. 남편의 난처한 목소리 너머로 스피커폰이라도 켜둔 것처럼 시어머니의 앙칼진 고함이 방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네 마누라가 돈이 아까워서 시동생을 죽이려고 해. 며느리라는 년이 피도 눈물도 없지. 엄마 제발 목소리 좀 낮춰. 지우 다 들어. 듣든가 말든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그년더러 돈 내놓으라고 해. 어머니, 알았어요. 일단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제발 진정하세요. 어머니의 기세에 짓눌려 결국 꼬리를 내리는 남편의 웅얼거리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운 저를 쳐다보는 남편의 눈빛에는 비겁한 애처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우야. 자, 앉아. 할 말 있어? 남편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 기어이 그 입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지우야.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 준호가 당장 사채업자들한테 쫓긴다는데. 그래서 3천만 원은 아니더라도 1,000만 원만이라도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병원 당직 더 서서 당신한테 다 갚을게. 그 순간 남편을 향해 남아있던 한 줌의 기대감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는 결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무슨 일이 터져도 평생 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할 겁니다. 제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늘 어머니가 불쌍하다며 저에게 희생을 강요하겠죠. 이대로 질질 끌려가다가는 제 인생 전체가 시댁의 도박빚과 허영심을 채우는 현금지급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 분명했습니다. 머리끝까지 뻗치던 분노가 오히려 차갑게 증발하며 이성이 날카롭게 벼려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눈물을 쏟으며 악을 쓰는 대신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알겠어. 정말 1,000만 원 융통해 줄 수 있어? 생각 좀 해볼게. 피곤하니까 그만 자.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천장을 향해 반듯하게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고맙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죠. 그 얄팍한 안도감을 들으며 저는 어둠 속에서 두 눈을 활짝 떴습니다. 심장이 차분하고도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냉혹하고도 치밀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죠. 저는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 톤을 한껏 높여서 아주 밝게 말이에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돈은 준비된 거냐? 전화를 받자마자 돈부터 찾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밤새 남편이랑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한번 도련님 만나서 상황 파악 좀 하고 방법을 찾아볼게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머,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가 똑똑해. 내가 우리 지우 믿고 두 발 뻗고 자도 되겠지? 조금 전까지 돈 내놓으라며 윽박지르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콧소리까지 섞어가며 애교를 부리셨어요. 돈을 줄 것 같으면 우리 며느리고 안 줄 것 같으면 당장 호적에서 8년이 되는 그 얄팍한 이중성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도련님 만나서 잘 얘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외출 준비를 마친 뒤 약속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난 시동생의 꼴은 말이 아니었죠. 며칠을 씻지 않은 건지 꾀죄죄한 얼굴에 초점 잃은 눈동자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화장실부터 다녀오겠다며 비틀적거리며 걸어가는 시동생의 손에는 핸드폰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뻔했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 돌아와 눈치를 살피는 도련님을 향해 저는 최대한 다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도련님,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제가 도와줄 테니까 일단 저한테만 정확하게 다 말해봐요. 형수님, 진짜 형수님이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돕고 싶어도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을 찾죠. 정말 3천만 원만 갚으면 다 끝나는 일인가요? 제 부드러운 목소리에 안심했는지 도련님이 굳은 표정을 풀고 술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3천만 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원금의 이자까지 합치면
빚이 총 7천만 원이에요. 예상보다 훨씬 큰 액수의 속으로 기겁을 했지만 겉으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7천만 원이요? 어머니는 왜 저한테 3천만 원만 말씀하셨을까요? 엄마가 적금 깬 돈 2천만 원이랑 여기저기 이모들한테 빌린 돈 2천만 원으로 제일 급한 불부터 껐거든요. 그리고 남은 3천만 원을 형수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가족들의 피 같은 돈을 다 끌어다 도박 빚을 갚아주고도 모자라 며느리의 지갑까지 열게 만든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아들 사랑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마치 진료실에서 환자의 병력을 꼼꼼하게 차트에 기록하듯이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만 수집하기 시작했죠.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이자율은 얼만지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봐요. 시동생은 제가 대신 빚을 갚아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아주 신나서 떠벌렸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3곳에서 2천만 원 당겼었고요. 사채업자 2명한테 3천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카드론으로 1천만 원, 현금 서비스 1천만 원이요. 저는 그 모든 내역을 수첩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불쌍한 시동생을 구제하기 위한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진흙탕 싸움에서 저를 지켜줄 완벽한 무기이자 증거물이었죠. 수첩을 덮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련님, 이 상황, 남편은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제 질문에 도련님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형은 모르게 해주세요. 형은 작년에 500만 원 갚아줬을 때 다 끝난 줄 알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시키셨나요? 네. 형 알면 집안 뒤집어진다고 엄마가 형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자고 하셨어요. 큰아들에게는 이 끔찍한 진실을 꽁꽁 숨겨두고 만만한 며느리 돈으로 몰래 빼내어 막내 아들을 살리려 했던 시어머니의 검은 속내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농락했던 시댁 식구들의 실체를 확인하니 차라리 헛웃음이 났습니다.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가며 제 입가에 깊은 미소가 번졌죠. 이 미소는 체념도 바보 같은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관계의 사슬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겠다는 서늘한 결심의 미소였습니다. 알았어요, 도련님. 상황 파악 끝났으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멍하니 앉아있는 도련님을 뒤로하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꺼는 제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고 곧이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지우야. 밥은 먹었어? 친정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꼿꼿하게 세우고 있던 어깨가 조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할 얘기 있어. 지금 집으로 갈게.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친정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고 친정엄마는 깜짝 놀라셨죠. 아니, 지우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엄마는 제 창백한 안색을 보자마자 단박에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눈치채셨습니다.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저를 보며 엄마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주셨어요. 저는 그 물컵을 두 손으로 꼭 쥐고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에 결국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그동안 진짜 바보같이 산 것 같아.
저는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시집살이의 실체를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병원 개원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던 일. 명절 때마다 수백만 원씩 쓰면서도 늘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당하며 무시당했던 시간들. 결정적으로 친정 부모님이 대주신 개원 자금을 두고 시댁 돈자랑이라며 비꼬던 시어머니의 표정까지 전부 다요. 그런데 어제는 어머니가 다짜고짜 3천만 원을 당장 보내라고 난리를 치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시동생이 불법 도박으로 사채를 썼대. 실제 빚은 7천만 원인데 어머니가 이리저리 돈 끌어다 맞고 모자란 3천만 원을 나한테 내놓으라고 욱박지르신 거야. 엄마의 표정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점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 귀에 들어갈까봐 내 돈으로 몰래 해결하려고 작당을 하셨더라고. 저는 억울함에 숨이 차올라 말을 제대로 이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분노로 어깨를 떠는 제 곁으로 다가와 가만히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덤덤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셨죠. 지우야, 네가 결정해. 다만 엄마가 한 가지만 물을게. 지금 네가 행복하니? 그 다정한 질문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단단하게 쌓여있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안 행복해, 엄마. 나 너무 숨이 막혀. 그 집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 나오는 기계로밖에 안 봐.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친정에서 내색하지 않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소리내어 우는 저를 품에 꽉 안아주셨어요. 울지 마. 내 새끼 귀한 줄 모르는 집안에 왜 널 둬.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 아빠가 내 뒤에 있어. 내 병원도 내 인생도 전부 내 거야.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려. 엄마의 그 단단한 품과 목소리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무기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친정집에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가 아주 선명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역시나 시어머니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귀청이 떨어질 듯한 고함이 날아왔습니다. 야, 돈은 언제 보낼 거야? 사채업자가 내일 당장 집으로 쳐들어온다는데 너는 속이 편안하게 전화를 안 받고 있어.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텐데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냉랭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안에 정리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 입에서 나온 정리라는 단어를 시어머니는 입맛대로 유리하게 해석하셨습니다. 이번 주 안? 그래, 빨리빨리 해라. 내 병원 수입이면 3천만 원 바로 보낼 수 있잖아. 시어머니는 돈을 받아낼 생각에 한껏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속으로 만세를 부르고 계실 시어머니를 떠올리니 저도 모르게 픽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한 정리는 도박빚의 정리가 아니라 당신들과의 인연을 완벽하게 끊어내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오전 진료를 서둘러 마치고 점심시간을 틈타 대학 동기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민지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실력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원장님. 현재 상황은 대충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주말 내내 꼼꼼하게 정리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통장으로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 전부 뽑았고요. 명절이나 제사 때
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내역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이틀 동안 시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동생 도박빚 내역과 사채업자 정보도 다 적어두었어요. 최 변호사는 서류와 USB를 넘겨받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죠. 원장님, 증거 수집을 아주 완벽하게 해오셨네요.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혼인 중에 시댁에 지출한 금액들이 명확하게 입증되네요. 특히 본인 특유 재산인 친정 지원계원 자금과 분리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제가 변호사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요. 단 1원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 단호한 눈빛을 보며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만약 남편분이 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재판 이혼도 가능하고요. 지금 보여주신 시어머니의 행태와 무리한 금전 요구는 법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어라 변명을 하든 시어머니가 어떤 발악을 하든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가 치밀하게 설계한 판 위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죠. 진료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은 이미 차가운 얼음장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다가올 전쟁의 서막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텔레비전 전원을 껐습니다. 왜 꺼? 뉴스 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소파 맞은편에 각을 잡고 앉아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 제 입에서 나온 두 글자에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야. 아주 진지하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야.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아니, 이혼이라니. 어머니가 3천만 원 달라고 하신 것 때문에 화나서 그래. 내가 알아서 다 막아보겠다고 했잖아. 저는 차분하게 거실 테이블 위에 미리 정리해둔 메모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막는다고? 결혼하고 2년 동안 당신이 어머니 막아준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지우야, 이거 봐봐. 내가 지난 2년 동안 당신 집에 쏟아부은 돈 총액이야. 매달 어머니 생활비로 들어간 100만 원씩 24개월, 2,400만 원. 거기에 명절 떡값, 제사 비용, 어머니 생신 때마다 사들인 선물의 용돈까지 다 합치면 얼추 2,400만 원이야. 그것만 다 합쳐도 벌써 4,800만 원이라고. 남편은 제가 내민 종이를 보며 눈동자만 굴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도련님 도박빚 3천만 원까지 내놓으라고 하시네. 나는 당신 집안의 현금 지급기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그만하시라고 단호하게 말한 적이 없어.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려 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앞으로는 진짜 안 그럴게. 어머니한테도 돈 요구하지 마시라고 단단히 일러둘 테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줘. 저는 아주 차갑게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또 울고불고 전화에서 매달리면 당신은 또 흔들릴 테니까. 나는 더 이상 그 구렁텅이 속에서 내 인생을 갉아먹히고 싶지 않아. 제가 칼같이 선을 긋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기가 막힌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꾸 무리하게 돈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지우가 지금 이혼한다잖아요. 이러다 진짜 우리 이혼하게 생겼다고요. 남편의 그 찌질한 호소를 듣는 순간 제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스스로 제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매달려 제발 상황 좀 무마해 달라고 징징거리고 있을 뿐이었죠. 스피커폰도 아니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뭐라고? 이혼? 감히 그년이 이혼을 입에 올려.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당장 니네 친정에 전화해서 아주 동네방네 망신을 줄 거야. 시어머니의 폭주에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진정하세요. 진정은 뭘 진정을 해, 어디 건방지게. 여자가 이혼은 무슨 놈의 이혼이야. 건방진 것. 의사라고 돈 좀 번다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내가 그 집구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당장 따져 물어야겠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고 남편은 허망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 친정어머니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친정엄마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의 행태가 아주 가관이었다고 해요. 사돈, 당신 딸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겁니까? 의사 만들어놨더니 시어미를 우습게 알고 돈 몇 푼에 남편을 버리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사돈이 당장 딸년 단속 똑바로 하세요. 친정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윽박지름을 잠자코 듣고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숨이 턱에 찰 때쯤 아주 낮고 우아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남기셨죠. 사돈, 앞으로는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시죠. 군더더기 없는 완벽하고도 짜릿한 응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꾸하며 길길이 날뛸 틈도 주지 않고 친정엄마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셨다고 하더군요. 친정엄마의 통쾌한 한방을 전해 듣고 저는 진료실에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제가 계획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 주 금요일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은행 어플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시어머니 통장으로 빠져나가던 매월 100만 원의 자동이체를 가차없이 해지해버렸죠. 해지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시댁의 호구 노릇이 영원히 끝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맞이한 다음 달 1일이었습니다. 진료 준비를 하며 커피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경악할 모습을 상상하니 차라리 묘한 해방감마저 들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본색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악독하고 집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오후 진료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대기실에는 감기 환자들과 어르신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갑자기 병원 입구 쪽 자동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앙칼진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지우 2년 어딨어?
당장 안 나와. 진료실 안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저는 직감적으로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대기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쩔쩔매며 말리는데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환자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자마자 대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죠. 한지호, 네가 사람이야. 어디서 감히 시어미 밥줄을 끊어. 네가 번 돈이 네 돈인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뒤를 딱 버티고 있으니까 번 거지. 이 은혜도 모르는 괘씸한 것.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수치심에 어쩔 줄 몰랐겠지만 저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하며 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으니까요. 저는 흥분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기요, 어머니. 여기 병원이고 환자분들 계십니다. 이러지 마시고 상담실로 들어오시죠. 저는 씩씩거리는 시어머니를 대기실 안쪽에 방음이 되는 상담실로 모셨습니다. 문을 닫고 외부의 시선을 차단한 뒤 저는 하얀 의사가운 주머니 속에서 몰래 핸드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았죠. 어머니, 저는 이미 이혼 의사를 밝혔고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 병원에 불쑥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시면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법적 조치라는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의 두 눈이 화등잔만해졌습니다. 뭐야? 니년이 감히 시어미를 경찰에 쳐넣겠다고. 이 독사 같은 년. 시어머니는 욕설을 내뱉음과 동시에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자, 좁은 상담실 안에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 겁니다. 고개가 휙 돌아갈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고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죠. 하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지도 손으로 뺨을 감싸주지도 않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올리며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차가운 눈빛에 오히려 때린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흠칫 뒤로 물러서셨죠. 어머니, 지금 저 폭행하신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상담실 위쪽에 CCTV 다 돌아가고 있고 제 주머니 속에서 녹음도 선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의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언제 때렸어? 생사람 잡고 거짓말하지 마. 네가 혼자 넘어진 거지. 억지를 부리며 발뺌하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울 지경이었습니다. 증거는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당장 나가세요. 저는 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기가 꺾인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병원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가셨죠. 저는 곧바로 오후 진료를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동료 의사 선배의 병원으로 찾아가 붉게 부어오른 뺨을 보이고 폭행 피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선배는 기가 막혀하며 당장 고소하라고 화를 내주었죠. 저는 진단서를 챙겨 곧장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시어머니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제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이제 자비란 없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차갑고 단호한 방법으로 그들을 응징할 생각이었으니까요. 한편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역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 병원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온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하신 거죠.
그날 저녁부터 제 핸드폰으로는 시댁 식구들의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며느리가 돈에 환장해서 시어미를 버렸다. 친정 돈 좀 있다고 시댁을 아주 발밑에 떼만큼도 안 여긴다. 순진한 남편을 꼬드겨서 엄마를 버리게 만드는 몹쓸 폐륜을 저질렀다. 없는 말까지 지어내어 저를 천하의 몹쓸 악처로 포장해 놓으셨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현란한 언변과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아 넘어간 시댁 친척들은 순식간에 시어머니 편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결국 남편의 큰 이모까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오셨죠. 지우야, 나다. 네 시어머니가 지금 알아누우셔서 밥도 못 드신다. 너도 많이 섭섭했겠지만 어른이 속상해서 하신 말씀인데 네가 좀 참아라. 가족끼리 이혼이 웬 말이니. 대충 시어머니의 넋두리만 듣고 함부로 훈계를 두려는 큰 이모의 태도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모님, 저도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그냥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고립된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온갖 험담의 주인공이 되었죠. 하지만 아무런 타격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등 뒤에는 저를 전폭적으로 믿어주는 든든한 친정 식구들이 있었고, 제 손에는 승리를 안겨줄 예리한 변호사가 쥐어준 완벽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진료실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부어오른 뺨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맞은 자리는 욱신거렸지만 묘하게도 마음속은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간 듯 상쾌했습니다. 상대는 제 발로 완벽한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진료를 마치고 겉옷을 챙겨 입는데 최 변호사님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장님, 지금 바로 사무실로 좀 오셔야겠습니다. 평소에 냉철하던 목소리보다 한층 더 무겁고 심각한 톤이었죠.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서둘러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제가 건네주었던 자료들보다 훨씬 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시죠. 최 변호사님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철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금융거래 내역과 주변 정황을 좀 더 깊이 조사해 봤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충격받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동안 원장님이 매달 시어머니께 보낸 생활비 100만 원 말입니다. 네,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했습니다. 그 돈 시어머니 생활비로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놓은 통장 거래 내역서를 짚어주셨죠. 여기 날짜를 보시죠. 원장님이 1일에 100만 원을 입금하시면 길어야 3, 4일 안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꾸준히 어디론가 이체되었습니다. 설마. 네. 수취인은 시동생 박준호 씨입니다. 원장님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보낸 시어머니의 생활비가 고스란히 시동생의 불법 도박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앓는 소리를 하실 때마다 마음이 쓰여 몰래 용돈을 더 얹어드렸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바보 같았죠. 며느리의 돈을 빼돌려 막내 아들 노름 미천을 대주고 있었다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두 번째 서류를 보시죠. 변호사님이 넘겨준 다음 장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가입 증명서였어요. 이게 뭔가요? 저는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만, 저도 이상해서 보험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께서 원장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가져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제야 2년 전의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우야, 시엄마가 아는 설계사가 있는데 내 보험 서류들 점검 한번 싹 해줄 테니까 신분증 사본이랑 도장 좀 다오. 아무 의심 없이 서류를 내어주었던 그날에 제가 뼈저리게 후회되는 순간이었죠. 네, 점검해 주신다기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서류들을 악용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원장님 이름으로 몰래 생명보험을 하나 더 가입해 놓으셨더군요.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사망 시 수익자, 시어머니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탐욕을 넘어선 소름 끼치는 범죄였으니까요. 며느리 목숨값에까지 빨대를 꽂아놓고 이득을 취하려 했던 시어머니의 악독한 실체의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동생의 도박빚 규모입니다. 최 변호사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고쳐 쓰셨어요. 7천만 원이 아니었나요? 원금에 살인적인 이자가 붙어서 현재 확인된 빚만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이요. 네.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이미 시동생 주변 가족들의 연락처를 다 털어간 상태입니다. 조만간 원장님 병원으로도 협박 전화가 갈 겁니다. 변호사님의 경고는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 병원 안내 데스크로 험악한 욕설을 쏟아내는 정체불명의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박준호 형수라는 년이지? 네 시동생이 빌려간 돈 당장 안 갚으면 병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줄 알아. 환자들이 있는 곳까지 사채업자들의 더러운 마수가 뻗쳐오자 저는 지체 없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저한테 협박 전화건 사채업자들 전부 경찰에 업무방해와 협박죄로 별도 고소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명에 도용한 보험건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당장 수사 의뢰해 주십시오. 단 한 번의 선처도 없을 겁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자 가장 괴로워진 것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며느리 명의로 보험을 들고 아내의 생활비를 동생 도박 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짐을 챙기러 잠시 들른 집에서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지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진짜 어머니가 그 정도로 무서운 짓을 하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남편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당신 명의로 그런 끔찍한 보험을 들다니 나도 이제 어머니한테 정이 뚝 떨어졌어. 내가 어머니랑 완전히 연 끊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응?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는 남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일말의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죠. 그저 쓰레기를 바라보는 듯한 서늘하고 메마른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준혁 씨, 기회는 지난 2년 동안 매일 있었어. 여보나 당신 대신 그의 이름 세 글자를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진작에 어머니를 막아섰다면, 당신이 내 말에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그 기회들을 다 발로 차버리고 철저하게 외면한 거야. 제 입에서 튀어나온 준혁 씨라는 낯설고 날선 호칭에 남편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더 이상 아내로서의 온기라고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 세 글자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변호사가 합의서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저는 현관에 세워둔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닫히는 현관문 틈 사이로 짐승처럼 엉엉 우는 남편의 곡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더러운 진실의 껍질이 모두 벗겨지고 이제 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본격적인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와 끔찍한 진실들 앞에 결국 고개를 숙였죠. 협의 이혼에 동의하겠다는 남편의 의사가 변호사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가장 큰 걸림돌은 또다시 시어머니였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남편을 다그치기 시작한 겁니다. 집은 절대 넘기지 마. 네가 번 돈으로 대출 갚은 게 얼만데 그 아파트를 왜 뺏겨. 그리고 그년 병원도 반으로 뚝 잘라서 지분 내놓으라고 해. 우리 집안 며느리로 있으면서 키운 병원이니까 당연히 우리 목도 있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남편 측 변호사 사무실에까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어요. 남편은 변호사 앞에서도 어머니의 전화를 끊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죠. 어머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지우 병원은 장인어른이 차려주신 거라 제 몫은 1원도 없다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며칠 뒤 양측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합의 조정을 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남편의 얼굴은 그야말로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췌한 남편과 달리 저는 아주 반듯하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았죠. 남편 측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먼저 뻔뻔한 요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명의인 아파트는 정확히 5대5로 분할하고 한지우 원장님의 병원 자산에 대해서도 혼인 기간 동안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거기까지 하시죠. 최민지 변호사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상대 변호사의 말을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중앙으로 매섭게 밀어붙였어요. 한지우 원장님의 이비인 후가 병원은 친정 부모님의 증여금으로 개원한 명백한 특유재산입니다. 남편분의 기여분은 단 1%도 없습니다. 오히려 혼인 기간 중에 남편의 직계존속에게 일방적으로 유출된 4,800만 원의 손실을 짚고 넘어가야겠죠. 남편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건 며느리로서 자발적으로 들인 생활비 명목 아닙니까? 최 변호사님이 코웃음을 치며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자발적인 생활비요? 그 돈이 시동생의 불법 도박 자금으로 곧장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 여기 다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최 변호사님은 차례대로 묵직한 폭탄들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지우 원장님의 뺨을 때리는 병원 상담실 폭행 영상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망보험에 가입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정황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동생의 사채빚 때문에 원장님 병원으로 걸려 오고 있는 사채업자들의 살해 협박 녹취록입니다.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끔찍한 증거물들 앞에서 상대 변호사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흑흑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저희 측이 제시하는 최종 합의안은 이렇습니다. 현재 5억 원 상당의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중 60%를 한지우 원장님이 가져갑니다. 혼인 기간 중 시댁에 착취당한 4,800만 원 중 3천만 원은 위자료 성격으로 즉시 반환하십시오. 그리고 최 변호사님은 남편을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명예 도용보험권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2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 조건을 하나라도 수용하지 않으시겠다면 당장 오늘 오후에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완벽한 외통수였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이미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다 줄게. 집도 돈도 네가 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어머니 경찰에 넘기는 것만은 참아줘. 부탁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감싸는 그 모습에 일말의 가여움조차 사라졌습니다. 준혁 씨, 이건 내가 당신 어머니를 봐주는 게 아니야. 재판까지 질질 끌고 가면서 그 구역질 나는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서명해. 제 차가운 눈빛에 남편은 결국 체념한 듯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벌인 추악한 짓들에 남편 본인도 치를 떨며 환멸을 느꼈기에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던 거겠죠. 합의서에 서명하는 남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법의 저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의 완벽한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가정법원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끝이 났죠. 두 분 3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무미건조한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길게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오는 길 따스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법적 절차를 완전히 끝내기 위한 30일의 숙려 기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30일의 숙려 기간은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지리했던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고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던 날, 저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죠. 저는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제 취향으로 가득 채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흐트러졌던 병원 업무에도 온전히 집중하며 빠르게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퇴근 후 친정 엄마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는 완벽하게 과거가 되었고 제 앞에는 눈부시게 평화로운 일상만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제가 완벽하게 혼자가 되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죠. 액정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제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제 머리가 그 지긋지긋한 번호 11자리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고 무시하려다 이상한 직감에 이끌려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차갑고 건조하게 내뱉은 한마디의 수화기 너머에서는 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파르르 떨리는 울음이 잔뜩 섞인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죠. 애미야.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호칭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고 완벽한 남남이 된 마당에 애미라니요. 하지만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기세등등하고 표독스럽던 호랑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미야,
내가 참으로 죽을 죄를 졌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 놓아 엉엉 울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본물 터지듯 토해내기 시작하셨죠. 준혁이가 내 배 아파 낳은 우리 큰아들이 나랑 영영 인연을 끊겠단다. 어미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다 망가졌다면서 앞으로 내가 죽어도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모진 소리를 하고 가버렸어. 전화번호도 싹 바꿔버리고 병원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경비원을 세워뒀지 뭐냐. 항상 어머니 편만 들며 순종적이었던 착한 큰아들에게 생전 처음으로 완벽하게 버림받은 시어머니의 오열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불쌍한 우리 준호는 사채 빚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어제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가 자수를 했다. 지금 유치장에 갇혀서 불법 도박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사채업자 놈들은 매일같이 문을 부수듯 두드리고 협박을 해대서 나도 결국 살던 집 당장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고 쫓겨나게 생겼다.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핑계로 똘똘 뭉쳐 며느리의 피땀 흘린 돈을 뜯어먹으려 했던 그 추악한 탐욕이 결국 자기 자신들을 집어삼켜버린 셈이었죠. 시어머니의 처절한 독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우리 준호를 너무 감싸고돌기만 한 게 결국 그 애를 망친 거야. 준혁이한테도 못할 짓을 했고 너한테도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한 거야. 내가 무슨 시험이 자격이 있겠니? 나는 그냥 돈에 환장해서 자식들 인생 다 망쳐놓은 욕심 많고 나쁜 늙은이지. 숨 넘어갈 듯 오열하는 시어머니의 늙고 쉰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주 길게 침묵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미친 듯이 통쾌하여 웃음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처럼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지만 뼈에 사무치도록 냉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제 머리로는 용서해드리고 싶다고 해도 지난 2년 동안 제가 겪었던 끔찍한 수모와 상처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제 차가운 대답에 시어머니는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흐느끼셨죠.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조언은 하나 드릴게요. 도련님은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무조건 치료부터 받게 하세요. 도박은 의지만으로 끊을 수 없는 심각한 중독이고 질병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나 맹세만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전문 도박 중독 상담센터 연락처 하나 문자로 남겨드릴 테니 무조건 거기로 데려가세요. 그게 제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저는 더 이상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주소록 설정에 들어가 그 번호를 영구 차단 목록에 등록해버렸죠. 이제 2번 다시 제 인생에서 그 번호가 울릴 일은 없을 겁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았다는 속 시원함도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죠. 다만 캄캄했던 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깊은 안도감이 전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폭풍이 모조리 휩쓸고 지나간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폭풍우가 모조리 휩쓸고 지나가고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의 일상은 눈부시게 달라져 있었죠. 제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는 의사가 친절하고 진료를 잘 본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환자들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달에는
병원 내부를 아주 화사하게 리모델링하고 직원도 2명 더 충원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주 편안하고 밝은 웃음이 새어 나왔거든요. 오래 다닌 단골 환자분들이나 간호사들이 제게 자주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원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환해지셨어요. 맞아요. 원장님 얼굴에 아주 꽃이 피셨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친정 엄마와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주말에는 든든한 친정 아빠와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등산을 다니고 있죠. 얼마 전에는 정말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나 2박 3일로 훌쩍 바다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 일상과 머릿속에서 시댁이라는 끔찍한 단어는 이제 완벽하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바람결에 실려오는 소식들이 있기는 합니다. 전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예전처럼 묵묵히 외과 진료를 보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전 남편에게서 딱 한 번 문자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잘 살아. 딱 2줄짜리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조용히 읽은 표시만 남긴 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미치도록 밉거나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전 남편과 저 사이에는 이제 단 한마디의 말도 섞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들려온 풍문에 의하면 전 남편은 결국 자기 어머니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저는 속으로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겨버렸죠. 평생을 어머니 치맛자락에 갇혀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지독한 천성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제 알 바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사채업자들의 빗발치는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살던 아파트를 헐값에 처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산동네에 있는 작고 허름한 남의 집 월세방으로 이사를 하셨다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병까지 얻어 건강이 크게 나빠지시는 바람에 요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동네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시답니다.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던 막내 도련님은 다행히 제가 마지막으로 문자로 남겨주었던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대요. 지금은 철창 신세를 면한 대신 매일같이 상담센터로 출근 도장을 찍으며 지독한 중독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몰락의 소식들이 이제는 마치 먼 나라 뉴스처럼 아주 아득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어느 눈부시게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오후 진료를 기분 좋게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죠. 저는 병원 앞 산책로에 놓인 작은 나무 벤치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길가에 늘어선 벚나무에서 연분홍 벚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어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향기로운 봄 내음을 들이마시고 있는데 핸드폰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였죠. 엄마. 지우야, 퇴근했니? 오늘 저녁엔 우리 딸이랑 뭘 먹을까? 다정하게 묻는 친정 엄마의 목소리에 제 입가에는 절로 한박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오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나와. 오늘은 딸내미가 크게 한턱 쏠 테니까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휴, 알았어. 그럼 엄마가 이쁘게 하고 나갈 테니까 이따 보자꾸나. 전화를 끊고 저는 고개를 들어 티 없이 맑고 푸른 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끔찍한 돌덩이는 이제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억울했던 상처도 헛된 미련도
쓸데없는 분노마저도 모두 저 흩날리는 벚꽃잎과 함께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죠. 나는 앞으로 아주 잘 될 거야. 아니, 나는 이미 눈부시게 잘 살고 있어. 저는 벤치에서 가볍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길게 뻗은 찬란한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길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는 뒤돌아보는 일 없이 오직 눈부시게 뻗어나가는 앞길만 남아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던 시댁 식구들의 최후는 결국 완벽한 파멸이었습니다.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지우 씨가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차갑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며느리의 피땀 흘린 돈을 착취하려던 시어머니와 비겁했던 남편이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하는 모습에서 속 시원한 통쾌함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존중이 없다면 그 관계는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답답했던 가슴을 뻥 뚫어버리는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지우 씨의 찬란한 봄날처럼 무거운 짐은 모두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날들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